옥내랑 다정이 죽던 그날 있죠. 브레이크를 밟은 건 택시기사였는데요. 그 사고를 진짜로 만든 손은 전혀 다른 데서 움직이고 있었어요. 옥내랑 다정에게도 그날이 그랬습니다. 그날 저녁 옥내는 평소처럼 집에 일찍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어요. 다정도 그 말에 맞춰 집에 가는 택시를 잡았고요. 둘이 나란히 뒷좌석에 앉아서 별로 특별할 것 없는 이야기를 하면서 돌아가고 있었어요. 택시 안 공기는 조용했는데 기사 얼굴은 조금 지나치게 말라 있었어요. 일가는 억지로 웃고 있는데 눈 밑에는 깊은 그림자가 져 있었고요. 며칠째 쉬지 못했다는 게 한눈에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도로에는 야간 공사가 있었어요. 차선은 평소랑 조금 다르게 꺾여 있었고 안내 표지판은 밤에 피곤한 눈으로 보기에는 딱 헷갈리기 좋게 서 있었어요. 그냥 그 정도였어요. 어디서나 있을 법한 조금 불친절한 공사 구간 정도. 하지만 그 모든 게 한꺼번에 겹치는 타이밍이 문제였어요. 기사에게는 마지막으로 한 콜만 더 뛰면 되는 밤이었고 도로는 가장 어둡고 애매한 구간에 들어가 있었고 그 시간에 택시를 잡아 탄 사람은 마침 옥례랑 다정이었어요. 브레이크는 분명 작동했어요. 차는 멈추려고 했는데 방향을 잃고 반대편 차선을 살짝 물었다가 그대로 옆으로 미끄러졌습니다. 모든 건 몇 초 안에 끝났어요. 서류에는 나중에 이렇게 적히게 됩니다. 과로 상태에서의 판단 미스 도로 상황 복화. 딱 그 정도였어요. 누구 이름도 어느 회사 이름도 어떤 여자의 이름도 올라오지 않는 문장. 그래서 더 어쩔 수 없는 불행처럼 보이는 문장이었어요. 하지만 이 모든 우연 같은 타이밍을 누군가는 조금 더 일찍 알고 있었어요. 성희였습니다. 성희는 이 사고를 직접 만든 사람이 아니었어요. 손으로 핸들을 꺾은 것도 아니고 브레이크를 잘라낸 것도 아니었고요. 대신 훨씬 교묘한 방식을 택했어요. 사람 스케줄을 밀어붙이는 것. 연속 운행을 당연하게 만드는 근무표를 슬쩍 건드리는 것. 야간 공사 구간 안내가 조금 늦게 공유되도록 문서 한 줄 타이밍을 바꾸는 것. 이런 일들을 할 때 성이라는 이름은 어디에도 남지 않았어요. 운전기사 옆에 서 있는 사람도 아니고 공사 구간 도면에 사인을 하는 사람도 아니고 보험사 결제 라인에 찍힌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냥 전화 한 통이면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누군가. 문서에는 윗선이라고만 애매하게 적히고 구체적인 이름은 항상 빠져있는 그런 종류의 사람이었죠. 성희에게 이 사고의 목적은 단 하나였어요. 지환 집을 깨는 것. 지환이 영나 옆에서 손 놓을 틈이 없을 정도로 지환이 자기 가족만 붙잡고 있어야 할 정도로 집안을 한 번에 무너뜨려 놓는 것. 그래야 영나를 지키고 영나를 끌고 나갈 사람을 떼어낼 수 있으니까요. 지환은 그냥 기사 겸 보디가드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지 영나 하루 동서는 가운데당 공식 스케줄이 아니라 지환차 스케줄을 따라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오빠 오늘은 학교 끝나고 작업실 먼저 갈 거야. 오빠 병원 들렀다가 갤러리도 들러야 돼. 영나는 늘 지환을 오빠라고 불렀고 지환은 매번 투덜거리면서도 다 들어줬어요. 나 진짜 기사야 비서야 부모야 뭐야. 입으로는 이렇게 말하는데 정작 영나가 힘들어 보이면 말없이 물 챙겨주고 밤늦게까지 옆에서 그림 옮겨주고 위험한 부분은 먼저 손으로 짚어보면서 체크해주는 사람이었어요. 허름한 작업실도 그 연장선이었어요. 골목 끝 오래된 건물 3층. 엘리베이터는 잘 안 서고 계단은 삐걱거리는 그런 건물. 영나는 그 안쪽 가장 깊은 방 하나를 몰래 계약했어요. 계약서에는 영나 이름도 성희 이름도 없었어요. 중개인 이름과 임대인 이름만 올라가 있는 서류 한 장뿐이었죠. 그 방에서 영나는 두 가지 인생을 동시에 살고 있었어요. 하나는 캔버스 앞에 선 화가 영나. 그리고 다른 하나는 태블릿 앞에 앉아 웹툰을 그리는 작가 지환. 이 이름으로 나가는 게 더 안전해요. 재단 딸 이름으로 뭔가 내면 사람들은 이야기보다 배경부터 볼 거니까. 영나는 농담처럼 말했지만 실제로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자기 얘기를 자기 이름으로 쓰기에는 자기 집이 너무 복잡하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웹툰 안에는 장학금, 병원, 기부 조건 같은 단어가 슬쩍슬쩍 섞여 있었어요. 가온재단이라는 이름을 한 번도 쓰지 않았는데도 어디선가 본 적 있는 구조처럼 느껴지는 디테일이 몇 군데 숨어 있었어요. 성희는 이걸 다 알고 있었어요. 카드 사용 기록, 차량 이동, CCTV 빈칸. 이 정도 퍼즐을 맞추는 건 성희에게 일도 아니었어요. 마음만 먹으면 작업실 앞에 먼저 가 있을 수도 있었죠. 하지만 성희는 모르는 척하기로 했어요. 딸이 몰래 숨은 곳을 지금 바로 들이닥쳐서 부숴버리면 딸은 오히려 완전히 도망갈 거라는 걸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성희는 방향을 바꿨어요. 작업실을 부수는 대신 그 작업실까지 데려다주는 차를 부숴보기로 했어요. 차를 부수겠다는 말은
지환이라는 사람 인생을 한번 꺾어보겠다는 뜻이었어요. 지환 인생에는 이미 무거운 짐이 하나 있었어요. 아버지 상철, 어머니 다정, 할머니 옥내, 여동생 수빈. 이 집은 지환에게 벗어날 수 없는 책임 같은 곳이었어요. 성인은 개인적으로 돌려 쓰던 인맥을 썼어요. 재단 간판이 아닌 자기만 알고 있는 사람들. 보험사에 한 자리 차지하고 있는 누군가, 운행 스케줄을 쥐고 있는 누군가, 공사 일정에 말 한마디 보탤 수 있는 누군가. 문서상으로는 어디에도 성이라는 이름이 찍히지 않는 구조. 그게 이 사람의 방식이었어요.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누굴 먼저 건드리느냐. 돈을 건드릴 수도 있었고 직장을 건드릴 수도 있었고 집을 건드릴 수도 있었어요. 근데 성희가 선택한 건 한 번에 집에 심장을 2개 치는 방식이었어요. 옥례와 다정. 이 둘은 상철 집의 공기에 가까운 존재였어요. 밥상 잔소리, 기도 잔소리 한 번 더, 그리고 그 잔소리를 받아치는 투닥거림. 집이 집 같게 보이게 만들어 주던 사람들이었죠. 이 둘이 한 번에 사라지면 남은 사람들은 당분간 자기 앞만 보고 살아야 했어요. 사랑이든 꿈이든 연애든 자기 인생을 챙길 여유는 다 뒤로 밀리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그게 일어났어요. 장례식장에는 친구들도 이웃도 회사 사람들도 왔어요. 지혁은 속이 텅 빈 얼굴로 자리를 지키고 있었고 상철은 사람들에게 연신 고개를 숙이면서도 정작 눈은 초점 없이 허공을 보고 있었어요. 아버지 잠깐 앉아요. 응, 괜찮다. 괜찮다는 말은 계속 나왔는데 괜찮아 보이는 순간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지환은 그런 아버지 옆을 지키면서 머릿속으로는 같은 장면만 계속 되감기고 있었어요. 그날 택시 타고 오셔도 된다고 내가 말하지 말 걸 그랬나. 내가 가서 모시고 올 걸 그랬나. 언제나처럼 내가 조금만 더 잘했으면으로 끝나는 후회였어요. 수빈은 장례식장 한쪽에서 조문객들 인사를 받다가 휴대폰으로 사고기사 링크를 본 적이 있었어요. 심야 택시 추돌 사고로 노모 중년 여성 2명 사망. 그 문장 아래에 달린 댓글들을 보고 있자니 뭔가가 속에서 조금씩 뒤틀리는 느낌이 들었어요. 요즘 택시 위험하다더니. 그래도 기사도 피해자다. 과로 운전 좀 막아라. 모두 맞는 말인데 이걸 지금 자기한테 하고 있는 말처럼 느껴지는 건 아니었어요. 그냥 자기 집 이야기가 너무 쉽게 소비되고 있다는 기분이었어요. 장례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날 집은 너무 조용했어요. 예전에는 누가 TV를 켜놓으면 누군가는 잔소리를 했어요. 밥 냄새가 나면 누군가는 간 좀 더 해라라고 말했고요. 이제는 TV도 잔소리도 간 보던 숟가락도 없었어요. 식탁 위에는 4개의 밥그릇만 올라와 있었어요. 상철은 국을 뜨다가 숟가락을 허공에서 멈췄어요. 숟가락이 2개가 모자라네. 그 말에 지환은 아무 말도 못했어요. 수빈도 눈물이 먼저 나왔어요. 숟가락이 모자란 건 식기를 못 챙겨서가 아니었죠. 다시는 밥상에 앉지 못하는 사람이 둘이 생겼다는 뜻이라서 그랬어요. 장례가 끝나고 며칠 뒤 택시회사 담당자와 보험사 직원이 집에 찾아왔어요. 응접실에는 상철과 지환이 앉아 있었고 수빈은 물이랑 과자를 챙겨 나르느라 방 안팎을 왔다 갔다 했어요. 유가족분들 마음이 조금이라도 덜 아프셨으면 좋겠습니다. 회사 차원에서 책임지는 방향으로 최대한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들이 하는 말은 하나같이 공손했어요. 말끝마다 유가족분들이 붙었고 책임 도와드리다, 마음 이런 단어들이 반복됐어요. 근데 그 공손함 사이에 이상한 게 하나 섞여 있었어요. 언론에 안 나가는 방향으로 조용히 정리되는 게 고인분들 위해서도 좋을 겁니다. 상철은 그 말을 듣고 고개만 끄덕였어요. 그래 주시면 감사하죠. 사람이 너무 힘들면 좋고 나쁘고를 따질 힘도 없어지잖아요. 그냥 알아서 해주세요가 입에 먼저 붙어요. 수빈은 주방으로 돌아가다가 현관 쪽에서 작은 목소리를 들었어요. 보험사 직원이 휴대폰으로 통화하는 소리였어요. 네, 여기 유가족분들은 조용하게 정리하길 원하십니다. 예, 윗선에서도 이번 건은 말이 밖으로 안 나가는 게 좋다고 하셔서요. 수빈은 윗선이라는 단어에 잠깐 발이 멈췄어요. 우리 쪽에서 언론 얘기를 꺼낸 적은 없었거든요. 조용히 해달라라고 먼저 말한 적도 없었고요. 그냥 눈앞에 닥친 일 처리하느라 정신이 없었을 뿐인데 저쪽에서는 이미 언론 차단이 전제로 깔려있는 느낌이었어요. 전화가 끊기고 나서 보험사 직원이 택시회사 담당자에게 작게 덧붙였어요. 여기 거는 위에서 많이 신경 쓰시니까 말 하나도 밖으로 안 새게 조심들 좀 하셔야 됩니다. 택시회사 사람은 씁쓸하게 웃으면서 예 알겠습니다 라고만 대답했어요. 그 뒤에 뭔가를 더 중얼거리는 것 같았는데 수빈이 다시 응접실로 들어오자 둘은 동시에 입을 다물었어요.
그날 밤 수빈 머릿속에는 그 단어가 계속 맴돌았어요. 윗선에서. 그냥 교통사고예요. 기사과로 도로공사 판단 미스. 어디에나 있을 수 있는 그런 사고. 근데 왜 이런 사고에까지 윗선이 등장하는지, 왜 우리가 말을 꺼내기도 전에 조용히 정리되는 게 좋다는 말을 3번씩 듣는지, 거기서부터 이상한 기분이 시작됐어요. 며칠 뒤 수빈은 포털 메인에서 짧은 기사를 하나 보게 돼요. 수도권 대형 보험사 교통사고 유가족 지원 프로그램 확대. 기사 내용은 아주 예쁜 말들로만 채워져 있었어요. 사회공헌, 나눔, 유가족 위로 이런 단어들이 줄줄이 나오고 구체적인 사고가 어디였는지는 또렷하게 적혀 있지 않았어요. 원래 같았으면 그냥 넘겼을 기사였어요. 근데 기사 중간에 언급된 보험사 이름이 며칠 전에 집에 왔다 갔던 그 사람 명함에 찍혀 있던 이름이랑 같았어요. 그래도 이걸로 이게 다 연결돼 있구나라고 단정하진 않았어요. 그건 너무 나가는 생각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다만 마음 한쪽이 살짝 식어 내려가는 기분이었어요. 우리는 그냥 사고 피해자인데 왜 자꾸 누군가는 조용히 넘어가 주는 유가족이 되길 바라는 것 같지. 그날 밤 수빈은 상철에게 이 말을 꺼내지 않았어요. 지환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둘 다 이미 겨우 숨만 쉬고 버티고 있는 얼굴이었거든요. 여기에 뭔가 이상한 것 같다라는 말을 얹으면 먼저 무너질 사람은 분명히 가족일 거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수빈은 연락처 목록을 한참 내려보다가 결국 은호 이름을 눌렀어요. 언니, 나 그냥 좀 이상한 기분이 들어요. 수빈은 기사 링크랑 집에 왔다 갔던 사람들 말투, 윗선이라는 단어까지 하나씩 얘기해줬어요. 은호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자기가 병원에서 들었던 말들을 같이 떠올리고 있었어요. 언론 타면 애들만 더 힘들어져요. 가족분들 위해서라도 조용히 정리하는 게 낫습니다. 우진 간이식 이야기, 병원 안에서 성희 쪽 사람이 했던 말투 밖으로 새지 않는 게 좋다는 묘한 압박. 그때 들었던 말이 지금 수빈이 전해주는 말이랑 너무 비슷하게 겹치는 느낌이었어요. 그때도 성희라는 이름은 문서 어디에도 남지 않았어요. 의사들 입에서는 보호자분 혹은 VIP 쪽이라는 말만 오갔고 병원 기록에도 후원자 같은 단어만 애매하게 남아 있었어요. 은호는 그걸 누구 이름으로 부르지도 못한 채 누군가가 우리가 모르는 방식으로 이 병원 판을 쥐고 있다 정도로만 느끼고 있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였어요. 지금은 그냥 느낌뿐이에요. 은호는 일부러 이렇게 선을 그었어요. 느낌만 가지고 누군가를 지목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최근에 뼈저리게 경험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래도 언니, 우리가 지금까지 겪은 일 생각하면 이건 그냥 우연만이라고 말하기에는 좀. 수빈 목소리는 끝까지 말을 잇지 못하고 떨렸어요. 은호는 한참을 가만히 있다가 조용히 대답했어요. 일단은 우리가 본 거랑 들은 것만 정리해보자. 이름을 부르는 건 그 다음에 해도 돼요. 한편 순이는 이 모든 판에서 아직 한 발 떨어진 자리에 서 있었어요. 은호는 통화하면서도 이름을 많이 풀지 않았어요. 선배 집에 큰일이 났어요. 선배 어머니랑 할머님이 사고를 당하셨대요. 거기까지만 말하고 한참을 말 잇지 못했죠. 순이가 떠올릴 수 있는 얼굴은 오직 은호가 가끔 이야기하던 선배라는 사람 하나뿐이었어요. 어디에 사는지, 어떤 집안 사람인지, 자식이 몇 명인지 그 선배 가족 이야기를 제대로 들어본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순이 머릿속에서 그 사고는 구체적인 주소나 이름을 가진 사건이 아니라 뉴스에 스쳐 지나가는 교통사고 헤드라인 같은 이미지로만 떠 있었어요. 요즘 세상 왜 이래? 입 밖으로 나온 말은 그 정도였는데 가슴 안쪽에서는 이상하게도 재단이라는 단어가 한 번 더 떠올랐어요. 누가 일부러 꺼낸 것도 아닌데 예전에 거기에서 당했던 일들이 이번 사고 뉴스랑 이상하게 겹쳐 보였던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사고는 순이에게는 그저 요즘 세상이 너무 잔인하다 쪽에 더 가까운 불행일 뿐이었어요. 다만 어딘가에서 다시 재단이라는 말이 또 들려오는 순간 예전에 끝내지 못한 분노가 언제든 터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에 가깝다고 하는 게 맞았어요. 성희는 이 모든 걸 다른 자리에서 보고 있었어요. 지환 가족이 어떤 얼굴로 장례를 치르고 지환이 어떤 얼굴로 집과 일을 왔다 갔다 하는지, 영나 스케줄표에 빈칸이 얼마나 많이 늘어나는지. 이 정도면 당분간은 내 딸 말고 자기 집만 보겠지. 그게 성희가 바라던 그림이었어요. 하지만 사람 마음이란 게 계획대로만 움직이지 않잖아요. 지환은 무너졌어요. 그건 맞는 말이에요.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사고였고 밤에 눈을 감으면 제일 마지막에 떠오르는 것도 사고였어요. 그 와중에도 한 가지 마음만은 쉽게 내려놓질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도 누군가는 지켜야 된다. 아버지 수빈 집. 그리고 그 집과 아무 상관도 없는 얼굴 하나.
영라. 영라 쪽에서도 상황은 많이 달라졌어요. 일정표에는 여전히 수업, 병원, 갤러리, 작업실이 적혀 있는데 그 옆에 붙어 있던 지환 오빠라는 이름이 자꾸 빠지기 시작했어요. 오빠 오늘은 아니야. 괜찮아. 그냥 택시 타고 갈게. 문자창을 열었다 닫았다 하다가 결국 괜찮아만 보내고 아무 말도 못하는 날이 많아졌어요. 작업실에서 태블릿을 켜고 웹툰 대사를 쓰다가 영란은 문득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웹툰 속 남자는 적어도 여자 혼자 두진 않는데 현실과 작품 사이의 거리. 그 거리가 점점 더 아프게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성희는 그 틈을 노리고 있었어요. 집 하나, 기사 한 사람, 딸의 마음. 이 세 가지가 정확히 어긋나는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문제는 그런 사람일수록 항상 한 가지를 계산해서 빼먹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상하다라는 감각을 끝까지 놓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어떤 사람은 무너지는 와중에도 그래도 나는 이 사람들을 지킨다라는 고집을 끝까지 놓지 않는다는 것. 수빈은 이상하다고 느끼는 사람이었고 지환은 그래도 지키겠다고 버티는 사람이었어요. 언젠가 이 둘이 같은 방향을 바라보게 되는 순간이 오면 그때부터는 사람들이 사고라고 믿으려고 애쓰던 그 밤이 누군가에게는 다시 들여다봐야 할 사건으로 바뀌게 될지도 몰라요. 그렇게 며칠이 더 지나갔어요. 하루하루가 고무줄처럼 늘어지다가도 어느 순간 휙 끊어지는 느낌이었죠. 그 와중에 두 번째 충격이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어요. 겉으로 보면 그냥 타이밍이 안 좋은 일 중 하나 같았어요. 먼저 움직인 건 돈이었어요. 사고보상 문제는 생각보다 빨리 정리가 됐어요. 택시회사랑 보험사에서 나온 사람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이 비슷한 말투로 찾아왔거든요. 유가족분들 입장 충분히 이해합니다. 최대한 좋은 조건으로 합의 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류 몇 장, 도장 몇 번. 그 과정이 너무 매끄러워서 상철은 오히려 더 멍해졌어요. 이렇게까지 빨리 되나. 퇴직하고 나서 행정일에 한번 휘말리면 늘 오래 걸린다는 걸 몸으로 아는 사람이었는데요. 이번만큼은 모든 게 유가족분들 편의를 위해라는 말 아래로 쓱쓱 지나가는 기분이었어요. 지환도 그 자리에 같이 앉아 있었어요. 머리로는 이건 어차피 받아야 하는 돈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손에 쥐게 될 그 돈이 이상하게 차갑게 느껴졌어요. 이게 엄마랑 할머니 값인가. 입 밖으로 꺼내진 않았지만 어떤 숫자도 이 두 사람을 대신할 수 없다는 사실이 너무 분명해서 바로 통장 잔액을 보는 것도 미뤘어요. 그렇게 합의금이 입금되고 장례 비용과 집 안급한 것들 몇 가지를 정리하고 나니까 통장에는 앞으로를 버틸 수 있을 것처럼 보이는 금액이 하나 남았어요. 그날 밤 상철은 처음으로 이런 말을 했어요. 그래도 이 돈이면 지환이 힘 좀 덜어줄 수 있겠다. 지환은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속으로는 다른 계산을 하고 있었어요. 아버지 약가, 집 대출 남은 거 조금 수빈학원비.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최소한의 장기 적금 하나라도. 어떤 집이든 큰 사고를 겪고 나면 비슷한 계산표를 한 번씩은 그리게 되잖아요. 이 집도 그랬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계산표가 겨우 모양을 갖추려는 순간마다 어디선가 지우개가 하나씩 튀어나와서 숫자들을 살살 밀어버리는 느낌이었어요. 그 지우개를 쥔 손이 누구인지는 이 집 식구들 말고 우리만 알고 있었고요. 성희였습니다. 성희는 사고 이후에 바로 움직이지 않았어요. 이 집이 장례를 치르고 사람들 위로가 조금씩 줄어드는 시점까지 기다렸다가 움직였어요. 첫 번째 파도는 어차피 세상도 같이 밀어붙여준다. 성희가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건 이 사람을 오래 지켜본 사람이라면 충분히 상상할 수 있었을 거예요. 두 번째로 7파도는 세상 대신 본인이 만들어야 할 차례였어요. 이번에 성희가 건드린 건 지환이 아니라 상철이었어요. 어느 날 난 집 전화가 울렸어요. 여보세요. 상철 목소리는 여전히 힘이 없었어요. 밥을 먹어도 맛이 안 느껴지는 사람 특유의 텅 빈 목소리였죠. 고객님, 은행 고객센터입니다. 처음엔 단순한 안내 전화인 줄 알았어요. 요즘은 광고도 정중하게 시작하니까요. 그런데 상담원이 꺼낸 말은 광고가 아니었어요. 고객님 명의로 되어 있는 주택담보대출건 관련해서요. 이자 납입 방식 변경 안내차 연락드렸습니다. 상철은 잠깐 말이 막혔어요. 예? 이자요. 퇴직하고 나서 줄어든 월급에 맞춰서 대출 상환 방식도 한번 조정해둔 상태였거든요. 상담원 말대로라면 건드릴 이유가 전혀 없는 대출이었어요. 최근 금리 변동과 내부 심사 기준 조정으로 인해서요. 고객님 건이 관리 강화 대상으로 분류가 되셨습니다. 관리 강화요. 말은 길었지만 핵심은 간단했어요.
지금처럼 한 달에 이만큼씩 내던 돈으로는 부족하고 앞으로는 이만큼 더 내셔야 한다. 안 그러면 대출 만기가 당겨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상환 압박이 커질 수 있다. 이런 식의 설명이었어요. 상철은 숫자들을 몇 번이나 다시 물어봤어요. 그럼 매달 내야 하는 돈이 지금보다 거의 2배가 된다는 말입니까? 예, 고객님. 대신 이렇게 조정하시면 추가 심사 없이 안정적으로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목소리는 친절했어요. 단어도 하나하나 공손했고요. 그런데 상철 귀에는 지금 이 돈도 겨우 내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 2배를 내셔야 한다라는 말만 계속 맴돌았어요. 상담원은 이렇게 덧붙였어요. 아, 그리고요. 고객님께서 이번 사고 보상금으로 일시상환을 일부나마 해주시면 조건이 조금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상철 가슴이 한 번 더 철렁했어요. 사고 보상금 이야기는 이 집에서 아직 제대로 꺼내본 적이 없는 주제였거든요. 그걸 어떻게? 질문은 끝까지 나오지 않았어요. 상담원은 마치 대본에 적힌 말을 읽듯이 대답했어요. 고객님 보험 쪽에서 처리된 거는 저희 쪽에서도 일부 정보가 연동이 됩니다. 유가족분들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해 우선적으로 연락드리고 있는 건이니까요. 유가족분들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해. 표면적으로는 좋은 말이었어요. 하지만 상철에게는 그 돈도 가만히 두진 않겠다라는 말처럼 들렸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상철은 한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거실식의 초침 소리만 또각또각 들렸어요. 잠시 뒤 지환이 집에 들어왔을 때 식탁 위에는 메모지 한 장이 놓여 있었어요. 은행 전화, 대출 상환 방식 변경, 보상금으로 일부 상환 권유. 메모지 끝에는 상철 글씨로 한 줄이 더 적혀 있었어요. 지환아, 이건 어떻게 해야 되냐? 지환은 그 메모를 보고 눈썹부터 찌푸렸어요. 이 타이밍에 왜 굳이? 지환은 다음날 직접 은행을 찾아갔어요. 번호표를 뽑고 상담 창구 앞에 앉아서 상담원과 한 줄씩 다시 확인했어요. 아버지 대출은 이미 2년 전에 재조정을 해서 추가 조정이 필요 없는 상태인 걸로 알고 있었는데요. 상담원은 모니터를 한참 들여다보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예. 원래는 그랬는데요. 최근에 본사에서 심사 기준이 한 번 더 바뀌는 바람에요. 연세, 소득구조, 보유자산 이런 것들이 다시 평가가 들어가서요. 그럼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는 말씀이세요? 예. 비슷한 연령대 고객님들 다수에게 안내가 나가고 있습니다. 말은 그랬어요. 하지만 지환이 물어본 질문에는 애매하게만 대답을 했어요. 그 본사에서 기준 바꿨다는 건 도대체 어떤 기준인데요? 그 부분은 저희도 내부 지침으로만 전달받아서요. 자세한 내용은? 상담원은 곤란한 표정을 지으며 말을 흐렸어요. 윗선에서 일괄적으로 잡아주신 부분이라 저희 창구에서는 안내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또 나왔어요. 윗선이라는 단어. 이번에도 상철 가족 쪽에서 먼저 꺼낸 말은 아니었어요. 지환은 순간 수빈이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육바 보험사 직원이랑 통화하는 거 옆에서 들었는데 계속 윗선이란 말이 나오더라니까. 사고보상, 언론 차단, 그리고 이제는 집 대출. 모두 다른 사건처럼 보이는데 어딘가에서 자꾸 같은 단어들이 튀어나오고 있었어요. 은행 창구를 나와서 지환은 한참을 길가에 서 있었어요. 휴대폰 연락처를 내리다가 지역 이름에서 멈췄어요. 이걸 지금 형 지역한테 말하면 지역은 분명히 자기가 할 수 있는 선까지 끝까지 움직이려 들 거예요. 근데 지환 눈에는 지금 지역이 이미 너무 많은 걸 버티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결국 그날 전화는 걸지 않았어요. 지환은 집으로 돌아와서 이렇게만 말했어요. 아버지, 일단은 당장 뭘 결정하지 말고 조금만 기다려요. 제가 한 번 더 알아볼게요. 그 말에는 내가 어떻게든 막아볼게요 라는 다짐이 섞여 있었어요. 그리고 동시에 그 다짐이 얼마나 버거운 약속인지 본인도 알고 있었어요. 그 시각 전혀 다른 곳에서는 성재가 전화를 한 통 받고 있었어요. 응, 아버지. 성재 목소리는 평소처럼 가볍게 시작했는데요. 전화기 너머에서 들려온 진성 목소리는 처음부터 분위기가 달랐어요. 야, 요즘 내 친구 집 사정 안 좋아졌다며. 그 지역인의 말이다. 그 말만 들어도 성재는 아버지 얼굴이 떠올랐어요. 집안 동선, 기사 배치, 누구를 집에 들이고 내보낼지 같은 문제는 늘 진석이 최종으로 결론을 내리는 사람이었거든요. 성재는 대답하기 전에 잠깐 숨을 골랐어요. 예. 지역인의 집 많이 힘들어졌어요. 그 말 속에는 지역이랑 지환 두 사람이 같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말인데. 진석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어요.
지금 상황에서 그 집 아들 중 한 명이 계속 우리 집 아이 옆에 붙어 있는 게 좋은 그림인지는 잘 모르겠다. 성재는 그제야 대화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감이 왔어요. 지환 말씀이세요. 그래. 내 말대로 성실하고 애도 잘 챙기는 애인 건 알겠는데. 진석 말투는 칭찬을 하는 것 같았지만 내용은 전혀 달랐어요. 지금 그 집은 유가족이야. 사고기사 한 번 더 나면 기자들한테 파고들 실마리만 더 주는 셈이지. 그 집 아들이 우리 집 딸 수행까지 한다고 소문이라도 나면 그게 나중에 어떻게 여길지 아무도 모른다. 성재는 눈을 감았어요. 지금은 언론이 조용해서 괜찮네요 라는 말은 이 집안에서는 절대 안 나오는 말이었어요. 언제 어디서 뭐가 터질지 모르니까 애초에 가능성을 없애는 쪽을 택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지환은 기사 자격증 있는 것도 아니고 회사 소속으로 들어온 사람도 아니잖니. 그 말은 사실이었어요. 애초에 지환이 영나 옆에 서게 된 건 어떤 공채나 심사를 통과해서가 아니었어요. 지혁이랑 성재가 술자리에서 한번 흘린 얘기에서 시작된 일이었어요. 우리 집에 따로 기사 한 명 붙여야 되는데 괜찮은 사람 없어. 성재가 대충 던진 말에 지혁이 잠깐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동생 친구 하나 있는데요. 사고 안 치고 말 안 세고 밤일 잘 버티고 사람 챙기는 거 좋아하는 애가 하나 있어요. 그게 지환이었어요. 회사 과정도 서류도 면접도 거의 형식적인 수준이었어요. 집에서 오래 있던 집사 라인이랑 한번 얼굴만 맞대보고 이 정도면 괜찮겠다 싶어서 바로 쓴 사람이었죠. 그래서 지금 와서 정식 회사 소속 직원이 아니라서 정리하기 쉽다라는 말이 진석 입에서 나와도 아무도 크게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 구조가 되어버린 거예요. 내가 알아서 좋게 정리해. 친구 사이 깨지라는 말은 아니고 그냥 우리 집 출입만 조금 줄여달라는 뜻이야. 말은 부드러웠는데 거절할 선택지는 처음부터 없는 부탁이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성재는 한동안 휴대폰을 내려다보고만 있었어요. 연락처 목록에서 지환 이름은 생각보다 아래쪽에 있었어요. 이걸 어떻게 말을 해야 덜 더러울까? 성재는 결국 전화 대신 만나서 이야기하는 쪽을 택했어요. 며칠 뒤 둘은 원래 자주 가던 호프집 대신 사람 없는 카페 구석에서 마주 앉아 있었어요. 지환은 먼저 웃으려고 했어요. 형, 우리 이렇게 환하게 밝은 데서 보는 거 오랜만이네요. 성재도 따라 웃었는데 눈이 웃고 있지는 않았어요. 맥주 대신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앞에 두고 둘은 한동안 날씨 얘기에 아무 상관없는 얘기만 했어요. 먼저 본론을 꺼낸 건 성재였어요. 지환아. 호칭부터 조금 달라졌어요. 평소에는 야로 시작하던 말이 오늘은 또렷하게 이름을 불렀어요. 응 형. 너 요즘 집안 사정 다들 알 만큼은 알게 됐다. 말투가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넌 사람 같았어요. 미안한 얘기 하나 해야 된다. 지환은 그 말이 나오기 전부터 이미 뭔지 알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혹시? 성재가 눈을 한번 피했다가 다시 마주 봤어요. 아버지가 그러신다. 당분간은 영나 옆에는 오래 본 집 기사들만 붙이는 게 좋겠다고. 말 자체는 부드러웠어요. 너를 자른다라는 단어는 한 번도 나오지 않았어요. 문제가 있다라는 말도 실수했다라는 말도 없었어요. 대신 이런 말들이 대신 깔려 있었어요. 집안 사정도 복잡한 친구를 우리 집 제일 예민한 자리에 계속 세워둘 수는 없다. 지환은 조용히 물었어요. 집에서 그냥 그렇게만 말씀하셨어요. 응. 내가 나쁘다 못 믿겠다 그런 얘기는 하나도 안 하셨어. 성재는 나름 최선을 다해 친구를 지키고 있었어요. 그냥 지금 시기가 안 좋다는 거야. 너도 알잖아. 이 집은 뭔가 일이 한번 터지면 연결이 어디까지 틀지 모르니까. 그럼 집에서 말씀하신 그 위는 누구예요? 지환은 끝까지 그 말을 물어보고 싶었어요. 성재는 잠깐 입술을 깨물었어요. 아버지지 누구겠냐. 우리 집에서 기사 운전 사람 들이는 문제는 다 아버지 손 거쳐. 지환은 고개를 아주 천천히 끄덕였어요. 진석이라는 이름이 처음으로 자기 자리와 직접 연결되는 느낌이었어요. 나 잘린 거네요. 지환은 일부러 웃으면서 말했어요. 그렇게까지 말하지 마. 형, 우리가 모르는 척해서 그렇지 이건 잘린 거 맞아요. 지환은 차분하게 말했어요. 계약서도 제대로 안 쓰고 시작한 일인데 해고 통지도 제대로 안 하겠죠. 그냥 집에서 이제 그만 와도 된다라고 하면 끝나는 자리였잖아요, 원래. 성재는 그 말이 더 아팠어요. 지환을 이 판으로 끌어들인 것도 자기였고 지금 빼내는 말 전하는 것도 자기였으니까요. 나 그래도 말해두고 싶어서 부른 거야. 성재가 겨우 덧붙였어요. 내 잘못 아니고 내가 뭘 잘못해서 이런 결정을 내린 게 아니라는 건 누군가는 확실히 말해줘야 할 것 같아서. 내가 아니면 아무도 안 해줄 것 같아서.
지환은 잠깐 고개를 숙였다가 다시 들었어요. 형. 응. 영란은 이 얘기 알아요. 성재는 잠깐 망설였다가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아직은 몰라. 집에서는 그쪽에 말 안 한 상태로 근무표만 바꾸라고 하셨어. 아. 지환 머릿속에 작업실 앞에서 웃던 영란 얼굴이 스쳐 지나갔어요. 그럼 갑자기 안 나타나는 거네요, 나는. 문자로도 통화로도 제대로 된 인사 한마디 못한 채로. 성재는 대답 대신 커피 잔만 괜히 한 번 더 들었다 놨어요. 나 영란한테는 따로 말할게요. 지환이 먼저 그렇게 말했어요. 어떻게든 이게 내가 도망친 것처럼 느껴지지 않게. 그 말이 너무 버거운 각오처럼 들려서 성재는 바로 대답을 못했어요. 지환아. 조금 있다가야 입이 떨어졌어요. 너 이 집에서 내가 얼마나 위험한 위치에 서 있는지 알지? 영나 옆이요. 그래. 지금은 아니어도 언젠가는 내가 거기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뭘 뒤집어 씌우기 쉬운 자리야. 그 말은 성재가 친구를 진짜로 걱정하고 있어서 하는 말이기도 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나도 내가 거기서 한 발짝은 떨어져 있는 게 긴 호흡으로 보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집 때문에요. 그래. 둘은 한참을 말 없이 앉아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지환은 휴대폰을 열었다 닫았다 했어요. 연락처에서 영나 이름을 눌렀다가 다시 지웠어요. 나 오늘부터 안 간다. 집에서 그렇게 됐다. 이 말을 문자로 보내는 게 너무 비겁하게 느껴졌어요. 결국 그날 밤 영나 쪽으로는 아무 연락도 보내지 못했어요. 그 사실이 두 번째 충격이었어요. 집에서는 어머니와 할머니를 잃었고 조금은 버팀목이었던 일을 통해서 자기 자리도 잃어가고 있었어요. 돈도 일도 관계도 어디 한 군데 기대서 숨 돌릴 때가 점점 줄어드는 느낌이었어요. 한편 영나 쪽에서는 다른 이상한 기류가 느껴지고 있었어요. 어느 날 집 앞 차고에 내려갔을 때였어요. 늘 서 있던 차는 그대로 있었는데 운전석에 앉아있는 얼굴이 달라져 있었어요. 지환 오빠는요? 새로운 기사는 집에서 교육받은 그대로 말했어요. 지환 씨는 개인적인 사정이 있으셔서요. 당분간은 집 쪽 다른 일도 정리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집 쪽 다른 일. 그 말은 마치 지환이 먼저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라고 말한 사람처럼 들렸어요. 영란은 그게 마음에 걸렸어요. 오빠가 나한테 아무 말도 안 하고 스스로 정리했다고. 작업실에 올라가서 태블릿을 켜고 웹툰 콘티를 보다가 영란은 그 문장을 자꾸 떠올렸어요. 극중 여주인공 옆에 서 있는 남자는 끝까지 자리를 지키는 캐릭터로 설정해놨는데 현실에서는 제일 먼저 자리를 비운 사람이 되어버린 느낌이었어요. 영란은 폰을 꺼내서 지환 채팅창을 눌렀어요. 오빠 요즘 왜 안 와요? 이 한 줄을 쓰다가 지웠어요. 나한테 질렸어요. 이건 더 못 보내겠는 말이었어요. 결국 아무 말도 못하고 채팅창만 열어둔 채로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그 시각 전혀 다른 곳에서는 또 한 번 짧은 통화가 끝나고 있었어요. 네, 여기까지면 됐어요. 집 쪽은 기사 바꿨다고만 하시면 되고요. 굳이 이름이 오르내갈 필요는 없어요. 이 통화에서도 성이라는 이름은 한 번도 불리지 않았어요. 언제나처럼 위에서 결정하셨다. 집에서 그렇게 정하셨다라는 말만 오갔어요. 성희는 전화를 끊고 나서 잠깐 거울을 봤어요. 이 정도면 당분간은 우리 애 옆에 설 정신은 없겠지. 지환을 두고 하는 말이었어요. 집을 친 것도 모자라서 일까지 건드려 놓은 상태. 성희 계산으로는 지환 머릿속에서 이제 영나가 차지할 칸은 많이 줄어들었어야 정상이에요. 하지만 사람 마음은 계산식대로만 움직이지 않아요. 집에서는 이게 다 운이다라는 말이 도는 가운데 수비는 여전히 이상하다라는 감각을 놓지 않고 있었고요. 지환은 그래도 누군가는 지켜야 된다라는 말을 스스로에게 계속 되뇌고 있었어요. 지금은 집을 먼저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그 집 안에는 이미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비슷한 말투와 그림자가 조용히 쌓이고 있었어요. 언젠가 이 감각이 하나의 이름을 갖게 되는 날이 오면 그때부터는 이 집을 향해 몰아쳤던 파도가 어디서 시작됐는지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거슬러 올라가기 시작하겠죠.